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교수가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발탁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벌 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지만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달 초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이 고창석 안산 단원고 교사로 확인됐습니다. 미수습자 9명을 수색하던 중 발견된 유해의 신원이 DNA 검사를 통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잇따라 발견되는 가운데 가족들은 남은 미수습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목포 신앙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TF 단장이 김관진 실장의 국가안보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넘겨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배치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면서도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간 협정 체결 없이 사드 부지 공여가 이루어져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철거를 하다만 집들이 제대로 된 가림막도 없이 겉으로 드러났고 바닥에 든 지붕 조각들이 굴러다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면 덩어리들입니다. 밀착 카메라에서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반년째 강행하는 철거 공사 현장을 고발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진두지휘할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김 교수는 재벌 저격수라 불릴 정도로 지속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온 인물이죠.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해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검찰과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쌍끌이 개혁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꼽힙니다. 외환위기 이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합류해 재벌개혁 감시단장을 맡고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하는 등 20년 넘게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비판해왔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해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는 대기업 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공정하지 못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의 첫 장관급 인선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택하고 그 자리에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인사를 지명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조민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벌개혁은 일자리 확대, 검찰개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 전면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가 있습니다. 공정위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대기업 전담부서를 현재의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하는 셈입니다. 주요 감시 대상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입니다. 제가 4대 재벌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의 집행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30대 그룹 자산 중 상위 4대 그룹의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도 사라지면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김 내정자의 논리입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 생태계를 망침으로써 중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재벌의 지배 구조는 이제 스스로를 망치는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벌 개혁의 또 다른 축은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정부는 상법을 개정해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시장의 힘으로 대주주를 견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건은 여소야대의 국회를 설득하고 재계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 활동과 투자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전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처장의 이력이나 개인사를 놓고 볼 때도 지난 정부에서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훈처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예비역 영광급 장교가 발탁된 것도 여성이 임명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우진 신임 처장은 1979년 소위로 임관해 여군 헬기 조종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2년 유방암에 걸렸다가 완치됐지만 2006년 군 신체 검사에서 장애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를 상대로 퇴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군으로 복귀했습니다. 2009년 전역 후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피우진 처장은 박근혜 정부 내내 재창을 불허해 논란이 됐던 이무리안 행진곡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이무리안 행진곡도 아주 씩씩하게 부를 겁니다. 한편 신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전현직 검사를 주로 발탁한 관행을 깨고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임명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술자리를 갖고 경력금이란 명목으로 돈 봉투를 주고받아서 논란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신호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감찰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며 경력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이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관행 등을 이유로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안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명도 부적절해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매우 단호하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직 기강 잡기 차원을 넘어 검찰 개혁을 위한 신호탄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만 하다가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늑장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돈 봉투의 출처도 그렇고 현행법 위반 여부 등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의견입니다. 어떤 부분이 감찰 조사 대상이 될지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돈봉투가 김영란법 같은 현행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서울중앙지검의 예산과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김영란법 설명 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인사, 예산,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내외부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도 주된 조사 대상입니다. 중앙지검장 특수활동비는 중앙지검 수사부서에 긴급히 지원할 때 쓰도록 책정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아닌 법무부 소속 파견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사적으로 법무부 검사들에게 용돈 성격의 돈을 건네면서 세금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태근 국장이 국정농단 수사팀에 건넨 돈봉투의 출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관리하는 검찰 예산에서 빼낸 돈이라면 예산 사용에 근거를 남겼는지, 특정 수사팀에 비공식 자리를 통해 현금 지원을 한 게 합당한지 등을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지검장이 국정농단 수사팀을 데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조력자로 지목된 안 국장과 자리를 가진 게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정치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잠시 목포 신항을 좀 연결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9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운데 처음으로 안산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유해 일부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에 진도 앞바다 해저면에서 발견한 뼈에 대해서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겁니다. 먼저 목포 신항에 남아서 46일째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해수부가 발견한 유해에 대해서 DNA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발견한 정강이뼈 한 점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DNA 분석을 한 결과를 오늘 오후 2시쯤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신원은 미수습자 9명 가운데 1명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체육 담당 고창석 교사로 확인됐습니다. 예. 현재까지 발견된 미수습자 추정 유해 가운데 이렇게 DNA 분석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오늘 신원이 이렇게 확인된 유해는 사실 배에서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수습된 뼈입니다. 이곳 목포신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체 내부 수색 과정에서가 아니라 세월호가 침몰한 바닷속 해저면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찾은 뼈입니다. 해당 장소는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까지 미수습자 잔류 가능성이 컸던 선미가 맞닿아 있던 해저면이라서 특별수색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잠수사들이 호미로 해저면을 일일이 훑어보는 과정에서 찾은 유해입니다. 수중수색은 세월호가 바다 위로 올라온 직후인 지난달 9일에 시작돼서 지금도 매일 중국 업체 소속 잠수사 2명이 한 개조를 이뤄서 바닷속 여건을 확인하면서 하루에도 한두 차례씩 계속 수중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일에 발견된 유해라면 이제 12일 만에 DNA 분석 결과가 나온 셈인데 그동안에 해수부는 한 달가량 걸린다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뼈 DNA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뼈 안에 있는 칼슘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2주에서 3주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신원이 확인된 유해의 경우에는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또 칼슘이 자연적으로 제거된 부분을 먼저 채취해서 검사를 맡겼기 때문에 상당히 검사 기간이 단축됐다 이렇게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발견된 많은 미수습자 추정 유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상보다 더 빨리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선체 내부가 아니라 바닷속 해저면에서 발견된 유해가 미수습자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니까 유실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네,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배 안에 있던 유해 중 한 점만 배에 있던 그 유실 방지망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됐거나 떨어져 나간 어떤 특정 지점을 통해서 바다 밖으로 나갔거나 또는 애초부터 이 유해가 선체 밖인 바닷속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 역시 일단은 선체 내부와 또 해저면에 대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수색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가혁 기자가 목포신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가 기울던 그때 안산 단원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먼저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참사 1127일 만에 돌아오게 된 고창석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학생들을 다독이던 모습, 생존자들이 증언한 그의 마지막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고창석 교사는 2014년 3월 안산 단원고 체육 선생님으로 부임했습니다. 학생들은 친근한 미소를 잃지 않던 고 교사를 또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 교사의 짧은 머리가 고슴도치를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임 한 달 만에 떠난 수학여행은 악몽이 됐습니다. 세월호가 45도까지 기울었을 무렵 고 교사는 5층 교사용 객실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대신 제자들과 함께 4층 왼편 복도에 있었습니다.
생존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고교사는 해경이 오고 있으니 침착하게 기다리자며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대신 학생들 구명조끼를 먼저 챙겨주면서 빨리 탈출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했다, 미안하다는 문자를 부인에게 보낸 뒤 끝내 자신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은하, 다윤이, 현철이, 영인이, 양순진 선생님, 고창선 선생님, 권재구님, 혁규, 이영숙님을 그리고 참사 1127일 만에야 가족의 간절한 부름에 답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스승의 날,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고교사의 부인은 신원 확인 소식을 듣고 남편의 의로운 행동을 기억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탈출시키다가 숨진 교사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원지법과 지난달 인천지법에 이어서 오늘 창원지법도 단원고 교사를 순직 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원고 교사 유모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탈출을 돕다가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부실 인수인계 문제를 단독 보도해드린 이후에 JTBC는 이를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시스템이 사실상 텅 비어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취재한 내용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청와대의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아직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자료 역시 넘겨받은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을 주도하는 건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TF 단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통화할 때 배석해 지원했고 어제는 매튜 포틴저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정 단장은 오늘 JTBC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국가안보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넘겨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등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다른 루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통화 내용, 사드 비용 논란을 낳았던 김관진 실장과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이나 배경 등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들은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관진 실장의 국가안보실 라인은 그대로 청와대에 남아있지만 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결국 자체 채널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정 단장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정보와 계획에 따라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급 상황으로 판단해 김 실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즉각 국가안보실의 모든 자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합의되고 주변국의 특사가 파견되는 이 시점에서 지난 정부의 중요한 안보정책 결정 과정의 모든 자료들을 조속히 확보해야 외교안보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일찍 열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핵심은 사드 배치 문제인데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 실무 당국자들은 각각의 입장만 내놓은 상태인데 이런 시각차가 정상회담 때까지 과연 좁혀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위 대표단 자격으로 방한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 단장과의 만남은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합의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했습니다. 정 단장은 JTBC와 통화에서 사드 배치는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결여돼 있었다. 한미 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포틴저 보좌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틴저 보좌관은 즉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메모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를 방문한 뒤에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is a settled matter,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e conversation. 양측의 시각차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은 미국 특사 자격으로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이렇게 사드 배치 절차를 놓고 한미 양측은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부지 공여 또한 한미 간의 협정 체결 없이 이루어져서 주한미군 지휘협정 즉 소파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사드 부지 공여 면적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답변서입니다. 사드 기지로 제공한 면적은 합의 건의문에 명시돼 있지만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소파에 따르면 미군의 부지를 제공할 때는 양측 정부가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합의 건의문의 공여 면적을 표기했다는 것은 내부적 승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소파에 따른 정부 간 협정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파 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미군의 부지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공식 협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소파 협정을 위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평택 미군 기지 부지를 제공할 때도 한미 간 협정이 체결됐고 면적도 표시됐다며 사드 부지 제공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가 진행한 합의 건의문도 소파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양측 대표가 서명한 협정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전면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국제무대에서 대북 강경 제재론을 이끌어온 유엔 주재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의 말입니다. 그동안에 북한과 대화의 조건으로 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해온 미국이 조건을 이렇게 완화하면서 대화에 좀 더 여지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기간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We are willing to talk, but not until we see a total stop of the nuclear process and of any tests there. 핵 폐기란 기존 입장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그러니까 핵 동결로 대화의 문턱을 낮췄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미국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북한 지원국엔 대북 제재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협상론을 띄우면서도 제재 기존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고 대화를 강조해온 중국을 포함한 한미 중 공조 강화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사대화로 세기를 뚫는 노사정 대타협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네덜란드의 대타협 모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모델이긴 한데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해법이 담긴 최종 보고서입니다. 일자리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겁니다. 보고서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건 노사정 대타협입니다. 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일자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며 네덜란드 등의 대타협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다양한 국가의 모델 중 장점만 취해서 한국적인 대타협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초 네덜란드도 불경기에 실업률은 높아지고 노사 갈등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 기업은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기로 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실업률은 6%대로 낮추고 고용률은 75%까지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런 네덜란드식 대타협은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재계와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노동계 반발에 끼어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경제계와 노동계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새 지도부 쟁탈전이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바퀴벌레 같다, 낮술 먹었냐, 막말이 오가는 진흙탕 싸움이 연출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지사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이제 당권을 차지하려 한다면서 친박근혜계의 당권 도전을 비판한 겁니다. 홍 전 지사는 낙선 후보로는 이례적으로 곧장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전망입니다. 친박계는 바로 당 상황에 개입 말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무슨 바퀴벌레고 무슨 탄핵 때 뭐 어쩌고 이 제정신이에요? 낯술 드셨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이런 홍 전 지사와 친박계는 또 현재 원내 지도부에 대해선 함께 각을 세웠습니다. 정 원내대표도 또 한 명의 예비 당권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자신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한 그 입장을 빠른 시간 안에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는 건 물론 책임론도 부인했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잘못해서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특히 낙선 후보들은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다며 홍 전 지사를 정조준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추모 행렬에 동참했었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어떤 답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최규진 기자입니다. 우연히 살아남았습니다. 지난해 5월 강남역 10번 출구, 색색의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었습니다. 추모와 공감, 분노의 글귀는 여성 혐오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박효경 씨는 여성주의 문학을 소개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숨어 있고 조용히 있었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의 불편함, 부당함, 차별을 이야기하는 거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을 하고, 남성들은 예민하다고 치부하던 여성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뭐 우리의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 혹은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그걸 단순히 한 사람의 그런 돌발 행위 그 정도로 치부해도 되는가 하는. 하지만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과 성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달라지려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제가 이제 그게 나쁘다라는 걸 깨달았으면은 그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저가 꼭 지키고 싶어요. 1년 전처럼 시민들은 강남역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추모하며 용기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성폭행 당할 뻔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화장실 안전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1년 전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된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남녀 공용 화장실을 분리했습니다. 입구에는 CCTV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공공 화장실보다 훨씬 많은 민간 건물에선 이런 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문을 잠글 수도 없고 또 비상벨 같은 것도 없어서 조금 불안한 면도 있고, 아무래도 창문 같은 것도 많이 열려 있어서 얘를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불안감도 많이 있어요. 오늘 또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쯤 충북 청주의 한 주점 화장실 안에서 24살 임모 씨가 뒤따라온 22살 권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겁니다. 임 씨는 목을 졸리고 얼굴을 수차례 맞은 끝에 간신히 도망쳤고, 권 씨는 임 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화장실은 여전히 남녀 공용이었고 비상벨도 없었습니다.
근처 상가들도 대부분 한 공간에 칸막이만 세워놓은 게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 건물에도 공중 화장실과 같은 안전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내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하루 앞두고 옛 전남도청 앞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는 조금 전부터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야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5.18이 있기 전에 전두환 씨의 이상한 회고록이 있었고 정권 교체가 있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진명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전야제가 조금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내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전야제는 조금 전인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추모 문화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야제 무대가 설치된 이곳 5.18 민주광장에는 시민들로 가득 찼고 금남로까지 인파가 이어져 최소 5,000명 이상이 전야제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5.18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예. 전야제는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네, 올해 전야제의 주제는 촛불로 있는 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입니다. 5월 재연극과 기념 공연, 그리고 5.18과 세월호,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이 발언의 시간을 갖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전야제가 끝나게 되면 시민들은 한데 어울려서 촛불을 들고 강강수월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관심을 모았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성사가 됐습니다. 신임 보훈처장도 씩씩하게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현지에서 받아들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들 환영들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가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하면서 매년 기념식 파행이 되풀이 됐었는데요. 올해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다시 재창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은 달라진 상황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간한 자서전을 통해 5.18 상황을 왜곡하면서 시민들은 많이 분노했는데요. 최근 광주시가 당시 전입 빌딩에 대한 헬기의 무차별 사격이 신군부의 사전 계획이었다는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면서 왜곡된 5.18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금남로에서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서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뇌물을 준 쪽과 받은 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 이런 설명인데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 출석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도 법정에 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자인데도 조사를 못했다며 법정에서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 말고 조사 장소와 일정, 방식 등도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결국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독대자리 등에서 뇌물이 오간 과정을 법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뇌물의 대가로 지목된 당시 삼성그룹 현안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특검팀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전후로 조사에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검이 정식으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쯤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저희 JTBC 뉴스룸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전후에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의혹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친박단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JTBC 보도가 조작됐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서 영상 전문기관 2군데에 의뢰한 결과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면서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자치단체가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지난 2월에 이어서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부산시가 문희상 특사의 방위를 핑계로
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세운 부산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은 각종 쓰레기와 페인트 테러 등 온갖 순환을 당해왔습니다. 소녀상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할 지자체가 방치한 탓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녀상 관리 조례가 부산시 의회에 제출됐지만 지난 2월에 이어 오늘 예정된 심의도 보류됐습니다. 상임위 개최 직전 부시장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심의 보류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안건을 다룰 복지환경위 소속 의원 8명 중 7명이 서병수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시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 조례가 상정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측은 문희상 특사가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 조례안을 심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학생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시의회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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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조례 제정 확증을 위해 시민 4,000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산시 의회는 다음 심의 일정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그동안의 코레일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마다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문제는 번번이 소송에 지는데도 직위 해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법원이 이런 사측 대응이 불법이라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코레일 노조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파업을 했습니다. 모두 파업 요건을 갖춘 적법 파업이었지만 참여자 12,000여 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사측은 직무 수행 능력 부족과 회사 위상 손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 직위 해제 모두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등에서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파업 때 간부 255명을 또 직위 해제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 모두 직위 해제된 노조원 134명은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기각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원에게 3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 해제 목적이 사측 주장과 달리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한 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사측이 재량에 따라 남용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걸 악용하는 관행이 불법이라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부당한 직위 해제에 대한 배상 판결은 개인에 대해선 있었지만 대규모 노조원에 대해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국가 기밀을 러시아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FBI 국장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종료하라고 요구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탄핵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Well, we had a very successful meeting with the foreign minister of Russia. So we're going to have a lot of great success over the next coming years. 러시아의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이날 저녁 2달 전 코미 당시 FBI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뉴욕타임스에 의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다음 날 코미와 독대한 트럼프가 플린은 좋은 사람이다. 당신이 이 사건을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코미는 트럼프와 나눈 대화를 두 쪽의 메모로 남겼고 지난주 자신이 경질된 이후 측근을 통해 이 사실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임명과 의회 청문회, 메모 공개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론은 싸늘해져 퍼블릭 폴리시 폴링 조사 결과 트럼프 탄핵 찬성이 반대를 앞섰고 내통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트럼프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54%에 달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스캔들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 문제 등 외교 분야에서의 깜짝 쇼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용의자는 홍콩에서 어학연수 중인 18살 김모 군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부모를 통해 귀국을 설득하고 있으며 김 군이 귀국하는 대로
글을 올린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고 백남기 씨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분신과 방화를 시도한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김 씨에겐 지난해 12월 JTBC 사옥을 향해서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순찰차 넉 대가 승합 차량을 에워싸고 가다가 경찰관이 승합차 문을 열고 올라타서 멈춰 세웁니다. 지난 13일 새벽 3시쯤 부산 기장군 도로에서 운전자 46살 강모 씨가 지병인 파킨슨병으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결격 사유인 뇌전증 환자 등과 달리 파킨슨병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19일부터 개인 과외 교습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에는 할 수 없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과외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2년 동안 누적된 점수가 기준을 넘으면 교습 중지나 등록 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자 배구 우승팀의 간판 공격수가 스스로 꼴찌팀으로 옮겼습니다. 이달부터 도로공사 유니폼을 입게 된 박정아 선수입니다. 선수로서 더 큰 도전의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한 점 뒤진 1세트. 박정아의 연속 득점이 승부를 뒤집습니다. 2세트에서도 연속 득점으로 승부를 가져온 박정아는 고비마다 스파이크를 꽂아 넣으며 3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 선수가 되자 박정아는 꼴찌팀인 도로공사를 선택했습니다. 연봉은 2억 5천만 원으로 양팀이 비슷했지만 선수로서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제가 너무 희진 언니한테 기대는 점도 없지 않아 있고. 왼쪽 공격수 박정아는 리시브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팀 전술 때문에 리시브를 거의 담당하지 않다 보니 지난해 리우올림픽에선 리시브에서 이딴 실책을 저질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때문에 득점과 리시브를 모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이적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냥 많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열심히 배워서 또 저한테 많이 서브 다 목적표 뗄 테니까 이겨내려면 열심히 해야죠. 24살 박정아의 당찬 도전에 도로공사는 이제 탈꼴찌를 넘어 상위권 도약을 노립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로도 괴로운데 재개발을 위해서 낡은 건물을 허물며 생기는 먼지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인체에 해로운 성면 위험에 노출됐는데도 안전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재개발구역 한복판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약 5,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방에서 발견되는 이 성면 덩어리들 때문입니다. 해체하다 멈춘 집들은 바깥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곳곳에 파란색이나 회색 지붕들이 눈에 띕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우리 정부가 2009년부터 사용을 금지한 성면 슬레이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철거 전 차단막이나 포집장치를 설치해 먼지가 바깥으로 날리는 걸 막고 폐기물은 비닐 등에 담아 밀봉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주민들은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제대로 된 준비 작업은커녕 공사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철거 초반에 촬영된 영상에는 성면 해체공들이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옆집에 사람이 사는데도 차단막 없이 작업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성면 조각들이 너무 많아요. 성면을 포크레인을 다시 파면서 성면 먼지까지 날라오는 거죠. 넉 달 가까이 참다 못한 주민 100여 세대가 지난달 중순 환경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나서야 성면 처리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그때부터 가림막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고 그물이 덮어졌지만 주민들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들이 진짜 문제를 생각하는 이유는 건축물 더미 안에 있는 성면은 제거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재개발구역 끝에 자리 잡은 중학교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와 인도에 구별이 없어서 학생들은 이렇게 한쪽 끝으로 걸어가야 하는데요. 공사장 차단막이 이렇게 얇은 소재라 이 날카로운 아스팔트 조각과 철골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구분해 놓은 건 도로 바닥에 그려진 선이 전부입니다. 철거된 잔해를 바깥으로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학생들을 위태롭게 합니다. 잔해물에 미끄러져 다쳤다는 사진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1m라도 확보를 해달라. 가이드레일 만들어주고 밑에 도색만 어떻게 해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계획조차도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공사장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요구에 담당 지자체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은 구청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그 보건환경연구원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하고 측정도 하고 할 거거든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철거업체는 구청의 의뢰로 진행된 감리에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최근 학교와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업체와 계약한 재개발조합 측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업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5달 가까이 막무가내로 진행된 철거 작업으로 소음과 먼지, 성면에 노출된 한 주민은 차라리 미세먼지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지자체와 시공사, 조합 측이 이런저런 이유로 대책을 미루는 사이 학생들은 오늘도 대형 트럭을 피해 먼지를 마시며 등굣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선생님 이름이 고자, 창자, 석자 선생님이시죠. 그런 체육성으로 당연히 살아남으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다시 아이들을 구하려고 다시 들어갔다고 하세요.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을 슬픔에 잠겨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수중수색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은 목에 가시처럼 남아서 여고생은 내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44년 전에 그는 경북의 한 기차역에서 550원짜리 기차표를 훔쳤다고 했습니다. 이제와 말하지 않았다면 필경 아무도 알지 못했을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만은 그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양심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1000배로 갚아도 모자랄 것 같지만 이제라도 갚게 돼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44년의 시간을 돌아서 그는 남모를 부끄러움을 그렇게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는 저녁. 우리가 되찾는 것은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우리들의 목에 가시처럼 남아있던 부끄러움. 결국 다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해도 지난 겨울 선한 사람들을 바깥으로 나서게 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8개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부정한 채 지금은 홀로 앉아 뉴스도 신문도 마주하지 않는다는 사람.
부정과 회피를 통해서 그가 되찾으려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려놓으려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 44년 전 여고생이 차표를 훔쳤다던 그곳은 지금은 간이역으로 남아서 아직 주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편지를 전할 주소가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겠죠.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가 사과의 편지를 붙이고 싶은 마음이 혹여 든다 한들 그 빚갚음의 편지를 전할 국민들의 마음속 주소는 그때까지도 계속 남아있을까? 1000배까지야 바라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한 달 반 넘게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수색과 미수습자 가족을 취재하고 있는 JTBC 취재팀이 제작한 특별 리포트입니다. 오늘 9명의 미수습자 가운데 처음으로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유해 중 일부가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1127일, 길고 긴 기다림의 끝은 보이는가? 사실 이것은 의문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끝은 당연히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9명 모두의 귀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당위여야 하는가는 길고 복잡한 설명도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목포신항에서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리는 세월호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화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날, 은화 엄마도 3년 넘게 함께 버텨온 다윤 엄마도 마음은 왠지 모르게 착잡하기만 합니다.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서로가. 왜? 여기에서 못 찾을까 봐 그 공포가 너무 무서워서요. 말 한마디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힘 좀 실어주세요. 9명 다 찾아서 집에 갈 수 있게끔. 사람 9명이 지금 세월호 속에 있다고요. 찾아달라 그러는 소리 안 들리세요? 거기 있기 싫다고. 거기 있기 싫다고 얘기하는 소리 안 들리세요? 우리 2014년 4월 16일 날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아파했잖아요. 어린이를 갖고 있어. 아빠도. 아마도 자기 아기를 들고. 또다시 찾아온 어둠. 지난달 배가 막 들어왔을 때의 그 떠들썩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가족들은 9명의 미수습자마저 무관심 속에 끝내 잊혀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합니다. 인양 직후 몰려들었던 서울의 취재진들도 이젠 거의 남지 않으면서 어둠과 안개에 묻힌 목포신항의 적막감도 더하기만 합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 기념일이 찾아오면 가족들 가슴은 더 찢어집니다. 단원고 교사 양승진 씨를 기다리는 부인 유백형 씨는 참사 이후 4번째 스승의 날을 맞았습니다. 이 내 차이 제가 생일 선물로다가 이게 지금 한 4년 전에 해준 거거든요. 생일날. 빨간색 내면 더 젊어진다고 내가 이제 빨간색으로 사줘.
다윤 아빠 허응환 씨는 지난 3년 동안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아내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저는 수색 종료하면서 다윤이가 안 나와 온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가졌어요. 제가 아빠가 경찰이 들어오니까는 구조주려고 하나 지 엄마가 아프니까 또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다시 그렇게 따지면은 미수습자 추정 유해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점심 식사를 하던 가족들이 급히 부두로 들어갑니다. 발견이 된다면 아직 8명 남았죠. 8명 중에 1명이겠죠? 다윤이일 수도 있고 영인일 수도 있고 현철일 수도 있고 다 찾아서 맛있는 거 드시는데 아버님 빼놓고 빨리 먹는 식사하셨어요? 밥이 넘어가? 철제 담장 너머 300m 거리에 누워있는 세월호. 어딘가에 있을 자식을 만나러 다윤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문을 드나듭니다. 어둠이 깔린 부두는 적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적막함 속에서 버티는 이유는 바로 저 배 안에 찾아야 할 사람이 있고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예,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그리고 3위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이 2년 전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했던 말입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금 이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죠. 아시다시피 박관천 전 경정은 이 문건으로 인해서 옥골 치렀고 현재도 아직 대법 판결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모신 게, 그죠? 예. 나오시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아무튼 재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예, 저도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예. 문건 작성자인 박 전 경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끝까지 막지 못한 데 부하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말을 많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건 유출만 두고 보아도 이 사건은 약간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건을 훔친 사람이 왜 훔쳤는지 동기가 없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경찰관 한 명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명을 달리한 경찰관의 유서에 민정에서 회유가 됐다고 써 있습니다. 또 회유를 받은 사람도 나왔고 회유를 한 사람까지 언론에 보도되었죠. 그런데 왜 회유를 했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이제 명백하게 밝힐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민정수석실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병우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명을 달리하셨다고 했는데 그 경찰권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다시 조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건은 문건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최순실, 정윤회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근데 사실은 뭐 문서 유출 사건으로 사실은 변질이 된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좀 프레임의 경중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새 정부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청와대가 재조사를 하겠다는 거,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 정의는 문건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최순실 씨의 비리가 그 정윤회 씨 사건 때 그 문건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대처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조국 민정수석은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최순실 씨의 그 비리 문제는 정윤회 문건에는 없었다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도 뭐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제가 된 공개된 문건 2장에는 그런 간단한 내용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문건은 실은 한 8가지 정도의 버전이 있습니다. 이 버전의 차이는 문건 내용의 농도 차이죠. 그런 버전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재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관천 정경정이 작성했던 최초의 문건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무려 7개의 새로운 문건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그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서관께 보고를 하니까 이 보고를 다 한다면은 이 내용을 다 담는다면은 이거는 영린이다. 그러니까 보고의 수위를 조절하자. 그래서 계속 보고의 농도가 톤 다운된 거죠. 농도가 옅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작성했던 보고서에 이른바 그러니까 지금 표현대로 하자면 농도가 짙은 그 문건의 내용은 뭡니까? 얘기하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제가 공무상 수행한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그렇게 내용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 최초의 문건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실세로 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인사 전형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권력 순위 1순위가 될 정도로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죠. 몇 페이지짜리입니까? 최초 버전은 3페이지짜리입니다. 그 3페이지 속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2페이지로 줄어들면서 농도도 옅어졌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2페이지보다는 1페이지 하고 나머지는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었죠. 한 40% 정도는 줄어들었죠. 자세히는 말씀 못 하신다고 했으나 그 최초 보고서의 내용을 지금 그 대략적인 내용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제출해서 이제 사본도 없습니까? 사본 없습니다. 예. 기억 속에는 남아 있겠죠. 예. 기억에 어떤 잘못된 재구성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도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시해 주면서 이 문서를 당신 작성한 게 맞느냐, 예.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예. 물어보시길래 저 놀래가지고 어떻게 구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 협조해서 어렵게 받았다. 예. 그래서 제가 8가지를 다요? 예,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맞습니다. 제가 작성한 건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조금 갸우뚱했던 게 제가 서버에 저장한 것은 본체 컴퓨터 본체에 저장한 것은 최종 문건인데 어떻게 이게 다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처음 문건을 작성해서 출력을 해야만이 비서관과 의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력을 했죠. 근데 이제 문서를 출력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내부 시스템인데 복합 출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마다. 복합 출력기에서 제가 문서를 출력하게 되면 그것이 PDF 파일로 출력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출력을 해서 검찰로 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문건을 버전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버전마다 고쳐졌다라는 것은 검찰도 공개된 재판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8가지의 문건의 버전은 그 당시에 비공개로 해서 전화 변호인도 복사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었죠. 자, 이거 2가지로 나눠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8가지 버전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사이에 누가 그거를 그러면 다 그 이른바 농도를 옅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제 제 상사가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이니까 조홍천 전 비서관께서 농도를 조정하셨죠. 조정하시면서 이제 그때 저희가 참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렇지만 이건 영린이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조홍천 비서관과 함께? 조홍천 비서관께서 저한테
이걸 다 보고 하면 영린이다. 예. 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현역 의원이니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말씀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럼 근데 그 8개 그 문건을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봉인돼 가지고 기록관으로 넘어갔다라든가 예. 요즘 한참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걸 아예 볼 수가 없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조금 전에 박 전 경정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예. 복합 출력기를 통해서 나온 것은 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 경험칙상 보면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청와대에 그럼 복합 출력기가 여전히 있을 테고. 그렇죠. 기계를 바꾸지 않는 한 여전히 있겠죠.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예. 그 복합 출력기가 그냥 남아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게 그 몇 가지 좀 의구. 예, 제가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청와대를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이후로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검찰에 문서를 주었지 않습니까? 8가지 예. 버전을. 예. 그럼 그때까지는 존재했다는 것이겠죠. 2014년. 예. 2014년 말 15년 예. 초까지는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그 이후에 혹시 그 복합 출력기가 뭐 파기되고 예. 다른 복합 출력기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예. 뭐 아무튼 예. 만일에 그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 복합 출력기가 여지껏 있는지 또 예. 있음으로 해서 그 8가지 문건을 다시 다 뽑아낼 수 있는지. 그렇죠. 그거는 만일 이 문제가 재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군요. 그렇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문건도 예. 다 그 복합 출력기 서버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예. 뽑아 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예. 백데이터도 그렇고요. 검찰이 그렇게 8개 문서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애초에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수사 과정에서 예. 검찰이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이 작성한 문서가 맞느냐 예. 그렇게 하길래 저도 알게 된 거죠.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 예, 내용.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 받으셨습니까? 예. 청와대 협조해서 어렵게 받았습니다. 예.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보통상 검찰은 청와대 협조하면 민정의 협조를 하게 되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만 좀 돌아가가지고 예. 지금 그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한 대로 정윤회 문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됐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에 동의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게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도 질문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예. 아까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과연 그랬느냐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드린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 개입에 실세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예. 그다음 어느 정도 존재했기 때문에 뭐 1, 2, 3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예.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조금 더 들어 있었죠.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의회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다른 매체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리사였던 분이 예. 증언하기를 예. 관저에 최순실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다. 예. 굉장히 자주 온 거죠. 그렇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고 그때마다 그 관저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하고 같이 회의를 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독대를 수석보다 더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예.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도 혹시 문건을 작성하실 때 들어가 있었습니까? 본의 아니게 또 유도 질문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사관은 대관 업무를 했습니다. 예. 예전부터 대관은 목이 부러질 정도로 붓은 꺾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대관은 현직에 있을 때 상소문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다음 밖에 나와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예. 함구하는 것이 저는 대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다. 예. 예. 그렇다면 만일에 재조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예. 박관천 전 경정을 제가 보기엔 뭐 분명히 조사할 것 같은데. 또 그 일에 제가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겠죠. 그때는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실은 저도 참 혹독한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예. 그 일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입니다. 예. 하지만 제가 과거에 공무원이었고 또 지금도 이 나라 국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 정말 그게 국민들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올바른 역사를 위한다면은 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고 예. 협조를 드리는 게 그게 제가 국민으로서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일단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그렇게 제가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예. 당시 그 8개 문건을 검찰에 청와대가 제출한 것이라면 예. 그냥 이거 역시 상식적으로 볼 때 당시 민정수석실이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그렇죠. 몰랐을까요? 저도 청문회를 보고 예. 그 우병우 씨가 최순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예. 좀 약간 실소를 했습니다. 예. 뭐 민정에서 주었는지 어디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검찰이 자료협조 요청을 하면 민정에서 줍니다. 예.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예. 문건의 내용은 민감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결국은 주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지 않고 주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시청자의 상식이 건전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자부지간 지금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뭐 이게 다시 재조사가 된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도 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면 안 되지만 예. 함축적인 단어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 최순실 정말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정윤혜 씨가 어제 한 예. 언론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내용이 다 허구다. 예,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이 답을 해야 할 거다. 예. 답을 하시죠. 저도 참 그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예. 파면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참 자제해야 되는데 답변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건 내용이 허구다 그럽니다. 자, 문건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윤회 씨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정윤회 씨 개인이 어떠한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축출하려는 그런 문건 내용이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다 공개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이정현 홍보수석, 예. 국세청장,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예. 그 문건을 애언서라고 왜 하겠습니까? 2014년 1월 6일 작성되고 그 이후에 몇 달 있다가 이정현 홍보수석과 국세청장은 정질됩니다. 예.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단 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 내사를 지시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죠. 예. 그러면 그 문건의 내용이 차후에 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나와 있던 내용은 진실이죠. 예. 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윤회 씨가 소위 문고리 3인방과 중식당에서 만났냐 만나지 않았느냐. JTBC에서도 정윤회 씨에게 전혀 불리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조카 장시호 씨의 증언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중식당에서 차명으로 그렇습니다. 예약을 해서 문고리 3인방과 만났다고. 예. 참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포폰과 차명이 많이 등장합니까?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나왔던 강남의 일식당. 그 주인도 정윤회 씨와 친분이 두텁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와서 유명 인사들도 만나고 고위직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도 만났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은 정윤회 씨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증언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오히려 유리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 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의 내용이 허구인가 아닌가? 예. 우리 시청자께서는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관천 전 경정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줄이는 몇 가지 근거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렇죠. 예. 그것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앵커님 그렇게 그분이 정윤회 씨가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으면서 예. 한 가지 장면이 오버랩됐습니다. 뭡니까?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 나라 특검은 민주특검이 아니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 제가 웃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닮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지난 3월에 이미 사실은 저희 스포트라이트 팀과 한 6시간 동안 인터뷰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예. 어제도 한 4시간 인터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 일요일에 스포트라이트에 나갈 텐데 예. 오늘 말씀하신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뭐 불과 한 10여 분밖에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만 예. 굉장히 관심 가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18 당시에 북한군이 내려왔다. 이들이 먼저 발포했고 계엄군은 방어를 한 것이다. 이게 가짜뉴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왜 가짜인지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있는지 번뜩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빈틈을 노린 가짜뉴스가 더 교묘하게 나름의 진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5.18을 앞두고 팩트체크팀이 아예 총정리를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는 오늘을 기점으로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렇죠?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시민이 무장을 먼저 해서 진압군이 방어 차원에서 발포를 했다라는 건데 2007년에 국방부 과거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최초에 누가 발포했느냐? 5월 19일 16시 50분 10일 공수여단 참호대위 M16 발포 조대부고 3학년 김모 학생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네. 21일에 13시입니다. 10일 공수여단의 시위대 향해 발포 최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시위대는 무장했습니다. 이후입니다. 공수부대 대항. 진압군의 발포로 시민이 무장한 겁니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도 같은 내용입니다. 전두환 씨도 최근의 회고록에 결정적인 원인은 시위대 무장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입니다. 네, 그러니까 1997년 그리고 2007년 두 차례나 이미 명백하게 결론이 났는데도 이런 가짜뉴스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오히려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드는 사람도 문제인데 왜 퍼지느냐?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네. 5.18 기념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요. 성인의 13.3%, 청소년의 12.0%가 5.18은 불순 세력이 주도했다라고 동의했습니다. 특히 성인의 11.9%, 청소년 8.4%가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네, 10명 중에 1명이 넘는 수준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인민군의 투입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근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북한이 쓰는 AK 소총이 다량 발견이 됐다. 이 총은 특이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사용을 했다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 조사 자료에 어디에도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장갑차를 운전할 수 있는 인민군 특수요원이 투입이 됐다. 당시의 영상과 사진에 이 KM900이라는 장갑차에 탄 시민의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이들이 인민군이라는 것은 비약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KM900이라는 장갑차는 그냥 일반 트럭이라든가 일반 차량을 장갑차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 조작 방식이 일반 차량과 비슷합니다. 대형 차량을 몰아본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진화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들어서 얼마나 더 교묘해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요새는요, 아예 특정인의 사진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이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고 황장엽 씨가 1980년에 광주에 특수군 조장으로 내려왔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980년 사진과 한참 뒤의 사진을 함께 비교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외모가 일치한다, 비슷하다 라는 거짓말까지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놨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사진 보고 나서 취재 과정에서 사진 속의 실제 인물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박남선 씨였습니다. 날조죠, 날조. 황당하고 터무니없죠. 계엄 공수부대원들이 만행에 맞서 싸웠던 저희들을 갖다가 북한에서 파견 특수군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중에 한 명으로 저를 지목을 했을 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네, 박 씨 외에도 현재까지 가짜뉴스 속에서 인민군으로 몰린 시민 15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서 멀쩡한 시민을 인민군으로 만들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요, 가짜뉴스가 넘쳐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런 말들 많잖아요. 현재 북한에서 오히려 금지된 곡입니다. 저항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증언입니다.
자, 5.18 유족이 공무원 시험을 싹쓸이했다. 이거 저희가 한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수혜 대상자 중에서 5.18 유족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었습니다. 1997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2007년에 과거사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5.18에 대해서 기존의 사실을 뒤집는 또 다른 사실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오늘을 끝으로 좀 이런 가짜뉴스들을 팩트체크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참을 수 없는 말들의 가벼움입니다. 예. 오늘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의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예, 오늘 중진 의원들 간담회지만 전체적으로 표현이 과했습니다. 그러네요. 자유한국당은 대선 기간에도 홍준표 후보의 막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빗대서 오늘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좀 품격 있는 언어를 좀 사용을 하고 또 그에 맞는 또 행동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뭐 반성을 하는 그런 거였나요? 배경은 조금 다른데요. 친박계로 분류되는 유기준 의원은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막말로 견제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자, 책임지자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이 안에는 뼈가 당권 투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대선 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전한 말이 있습니다.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자유한국당 창피해서 못 찍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일반적인 그런 여론이었을 수도 있죠. 예, 나경원 의원이 전한 유권자들의 표심이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28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큰 돈인데 이걸 묻지도 따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규정상 못 따지게 돼 있는데요. 검찰 간부와 법무부 인사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습니다. 특수활동비? 예. 특수활동비가 287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1년에? 예. 이 돈은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타오긴 하지만 이건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전해줍니다. 예. 근데 287억 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자료에 나와 있고요. 올해 전체적인 뭐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인가요? 처음부터 어디에 쓰겠다라는 것도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썼다, 즉 결산인데 결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설마 그런가요, 진짜로? 이런 돈이 이제 올해 예산에 약 8,900억 원 정도가 있는데요. 검찰 주로 이제 국정원이 좀 많이 쓰고요. 그렇겠죠. 예, 국정원이 많이 쓰는데 검찰도 우리도 그런 수사를 한다. 그래서 타가는 게 287억 원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용도가 역시 뭐 문제가 되는데 액수도 지금 뭐 상상을 절하는 액수인데 그걸 이렇게 돈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봉투에 넣었으니까 기밀은 유지하려 했지만 과연 경력금으로 주는 게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봉투에 넣어서 나눠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왜 검찰은 명예로 검찰직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봉급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검찰 떠나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그런 경우를 봤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287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쓸 거라면
처음부터 그걸 그냥 검사들 봉급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그 몇몇 또 지방에 있는 검사들은 그런다면서요. 우린 그런 돈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총장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돈인데요. 예. 그래서 밉보이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상식적인 의심도 가능합니다. 그 많은 돈의 씀씀이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선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아무래도 큰 수사를 하다 보면 밤새 하거나 그러다 보면 또 힘든 사람들 회식할 일도 많고 예. 그래서 경력금으로 내려가는 게 특수활동비가 가장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거 그런데 방금 아무튼 지적하신 예, 것처럼 알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깨지는 유리 천장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최고 관심을 끌었던 분은 바로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인데요. 예. 신일검에서도 계속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전 일화를 보면 2006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나왔던 건데요. 당시 군에서 사령관이 여성 부사관에게 좀 사복을 입고 술자리로 와라 이런 요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피우진 부대장이 이 부분을 막았는데 요구가 너무 강하자 전투복을 입고 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 여성 부사관은 바로 돌아왔고 본인은 바로 보직 해임이 됐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직한 그런 스타일 같네요. 예, 실제 야전에서 있었던 분의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상당히 강직하고 엄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예.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국가보훈처랑 소송한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강제전역 때가 복직하는 기간에 그 중간에 보훈급여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을 보훈처에서 다시 돌려달라 이러면서 소송을 벌였었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져서 나중에 보훈급여는 반납하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쨌든 이전 보훈처장은 보훈처를 하나의 이념 전쟁의 터로 봤는데 인권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때 반납했던 급여를 이제 처장이 돼서 받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에는 돌풍과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예. 자, 오늘 끝나고 역시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나와 있는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ow many special people change? How many lives are living strange?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getting high? Slowly walking down the hall, faster than